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를 허탈함이 밀려오는 사람. 당신의 좋은 소식을 말하면 미묘하게 기분이 상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57세에 영모로 몰려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무려 18년.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기를 외딴 섬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정약용은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을 넘어 동아시아 사상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들입니다. 그는 극한의 고립 속에서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망치는지, 어떤 관계가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곁에 두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연이 당신의 운명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3가지 유형을 알면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소모가 멈출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회복되고 당신의 시간에 진짜 의미가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이뤄야 할 성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에서 깨달은 지혜.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입만 살아있는 자, 언어거인 행동난쟁이.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은 화려하되 행동은 없는 자, 그는 백성을 속이는 도적과 같다. 말로 신뢰를 얻고 행동 없음으로 그 신뢰를 배신하니 차라리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분, 언어거인 행동난쟁이. 말은 거인처럼 크지만 행동은 난쟁이처럼 작은 사람입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말만 앞서는 사람,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 약속은 거창하지만 실천은 전무한 사람입니다. 왜 이들이 문제일까요? 이들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기대와 신뢰를 소모시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 기다림이 헛된 것으로 밝혀지면 당신은 시간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잃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잃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당신을 천거하겠소.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곧 도움을 보내겠소. 하지만 그 약속들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말은 듣기 좋았지만 행동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말하는 순간에는 진심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단지 말하는 자신과 행동하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말할 때는 이상적인 자신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행동할 때는 현실적인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의도 마이너스 행동 격차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격차가 극단적으로 큽니다. 그들은 말하면서 도파민을 얻습니다. 상대의 기대 어린 눈빛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해야 할 때가 오면 그 만족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또 다른 말을 쏟아냅니다. 잠시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IT 스타트업을 준비하던 김 대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중반 대기업을 퇴사하고 마지막 도전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는 대학 동창인 이 부장을 만났습니다. 이 부장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자금 조달은 내가 도와줄게. 내 인맥으로 투자자 소개해줄게. 3개월이면 충분해. 김 대표는 다른 투자 제안들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친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부장은 조금만 더 기다려봐. 타이밍이 중요해라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곧 소식 줄게. 큰 손을 만나고 있어라는 말만 되풀이됐습니다. 1년 뒤 김 대표의 사업 아이템은 다른 팀에게 선점당했습니다. 이 부장은 미안해.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라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부장은 투자자를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만날 계획만 있었을 뿐입니다. 김 대표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말만 하는 사람을 믿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다리를 건너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것이 언어거인 행동난쟁이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약속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시간이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 진짜 행동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날짜를 말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그들은 과거의 실행 기록이 없습니다. 화려한 말은 많지만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를 물으면 답이 막힙니다. 진짜 행동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셋째,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빠서, 상황이 안 좋아서라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대해 무겁게 생각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진심으로 미안해합니다. 정약용은 다시 경고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의 입을 보지 말고 그의 손을 보라. 입은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손은 진실만을 행하느니라. 당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간 당신에게 한 약속 중 실제로 지킨 것이 30%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좋은 말만 하지만 정작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다음에는 꼭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언어거인 행동난쟁이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만 보십시오. 약속이 아니라 실행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3번 연속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4번째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헛된 기대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귀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당신 곁에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유형,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자, 재완악제. 정약용은 자제서 그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너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자, 너의 성공을 시기하는 자, 너의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자, 그리고 너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첫째와 셋째는 친구이니 가까이 하고, 둘째는 경계하되 이해하라. 하지만 넷째만큼은 즉시 멀리하라. 그는 친구가 아니라 적이니라. 재완악제. 재앙과 불행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남의 재앙과 불행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왜 이들이 문제일까요? 이들은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확인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기쁨은 2배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일을 말했을 때 미묘하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기쁨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힘들 때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당신에게 힘이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만족스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의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정약용은 유배 기간 동안 이런 사람들의 진면목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가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아첨하던 사람들이 그가 유배를 가자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적골이 됐군.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교만한 자의 최후지.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독일어로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을 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바로 열등감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더 초라해 보인다. 반대로 타인의 실패는 안도감을 줍니다. 나만 못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을 시기하고 타인의 불행에서 위안을 찾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과장이라는 여성이 계셨습니다. 30대 후반 중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5년 넘게 친하게 지낸 대학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 과장. 같은 업계에서 일하며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최 과장이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차장 진급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잘 됐네. 그래도 차장 되면 일이 더 힘들어질 텐데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3개월 뒤 최 과장이 새 프로젝트에서 실수로 큰 손실을 냈습니다. 낙담해서 박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 승진하고 나서 좀 오버하는 것 같더라. 괜히 무리하니까 그렇지. 위로가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5년간 자신이 좋은 일을 말할 때마다 박 과장의 반응은 항상 비슷했다는 것을. 그래도 단점이 있지 않아? 그게 정말 좋은 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항상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힘든 일을 말할 때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많이 힘들겠다라며 오히려 생기 있게 물어봤습니다. 최 과장은 박 과장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6개월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멀어지고 나서 내 에너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좋은 일이 생겨도 눈치 보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더 우울해지지 않아요. 이것이 재환학제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좋은 소식에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걱정이나 경고가 먼저 나옵니다. 좋긴 한데 조심해야 해. 그래도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식입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먼저 기뻐하고 필요하면 그 다음에 조언합니다. 둘째, 당신이 힘들 때 위로보다는 그럴 줄 알았어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당신의 실패를 예상했다는 듯이 말합니다. 진짜 친구는 놀라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당신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셋째, 당신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말하면 나도 예전에라며 자기 이야기로 돌립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말하면 내가 더 힘들어라며 경쟁합니다. 진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다시 경고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자는 10,000명 중 1명이요. 겉으로만 그러한 척하는 자는 100명 중 10이요. 속으로 반대되는 감정을 품은 자는 10명 중 9이니라. 당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진심으로 눈빛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힘들다고 말할 때 자기 일처럼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묘하게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재환학제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좋은 소식을 그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힘든 일을 그 사람에게 털어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소모시키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 진심으로 당신의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당신 곁에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2번째 지혜입니다. 3번째 유형, 책임을 떠넘기는 자, 전가죄책. 정약용은 흠음신서, 형법개혁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죄를 부인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다른 이에게 뒤집어 씌우는 자,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비겁함에서 나온 것이니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전가죄책. 죄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잘못은 자신이 했지만 책임은 절대 지지 않는 사람, 모든 실패의 원인을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왜 이들이 문제일까요? 이들은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조직에서든 관계에서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가죄책형 인간은 절대로 자신이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교묘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 자신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쁜 습관은 전염됩니다. 책임을 피하는 문화 속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희생양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 함께 일하다가 잘못이 생기자 모든 것을 정약용 탓으로 돌린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타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방어적 귀인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실패는 외부 환경 탓으로, 타인의 실패는 그 사람의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전가죄책형 인간은 이것이 극단적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타인 탓이고 상황 탓이고 운 탓입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 본능이 과도하게 발달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실수를 인정하면 가혹하게 처벌받은 경험이 있거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던 이 팀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팀에는 능력 있는 대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김대리.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팀장이 전략을 짰고 김대리가 실행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중간에 이 팀장이 전략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제대로 된 회의도 없이 구두로만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분노했고 본부장이 이 팀장을 불렀습니다. 이 팀장은 말했습니다. 김대리가 제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략 변경을 명확히 전달했는데 김대리가 확인도 안 하고 진행했습니다. 김대리는 항변했습니다. 팀장님께서 구두로만 말씀하셨고 문서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팀장은 내가 구두로 말했다는 게 문제인가? 당신이 확인 안 한 게 문제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김대리가 책임을 졌습니다.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3개월 뒤 김대리는 이직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말했습니다. 이 팀장님 밑에서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잘 되면 자기 공, 잘못되면 부하 탓. 이런 사람과는 1분도 더 일할 수 없어요. 1년 뒤 이 팀장의 팀은 붕괴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눈치만 보며 최소한의 일만 했습니다. 이 팀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전가죄책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문장에는 항상 하지만이 들어갑니다. 제가 실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랬습니다. 제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은 제 잘못입니다로 문장을 끝냅니다. 둘째, 그들은 구체적인 해결책보다 변명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문제가 생기면 왜 그렇게 됐는지, 누구 때문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은 빠르게 인정하고 즉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셋째, 그들 주변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 이전 팀, 이전 관계에서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에서 본인은 피해자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과거의 갈등을 말할 때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다시 말합니다. 군자는 잘못이 있으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잘못이 있으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느니라. 군자는 책임을 먼저 지려 하고 소인은 책임을 먼저 피하려 하느니라. 당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일이 잘못될 때마다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일할 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전가죄책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중요한 일에서 그 사람과 협업하지 마십시오. 부득이하게 함께 일해야 한다면 모든 것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십시오.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만 당신 곁에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3번째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유배가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권력과 명예였다. 하지만 유배가 나에게 준 것은 시간과 통찰이었다. 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궁궐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을 사람이 없는 외딴 섬에서 보았다.
진짜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3가지 유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언어거인 행동난쟁이. 말은 크지만 행동은 작은 사람. 이들은 당신의 시간과 기대를 소모시킵니다. 둘째, 재완악제.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이들은 당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셋째, 전가죄책.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이들은 당신의 성장과 미래를 방해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그래도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정약용은 명쾌하게 반박합니다. 오래 알았다는 것이 잘못된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쁜 습관을 10년 유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듯, 해로운 관계를 10년 유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니라.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로운 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당신이 마땅히 이뤄야 할 성취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되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지는 마라. 사람을 믿되 모든 사람을 믿지는 마라. 사람을 사랑하되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당신의 품격이 곧 당신의 운명이니라. 올해는 당신 곁에 사람들을 정리하는 해로 만드십시오. 언어거인 행동난쟁이, 재완악제, 전가죄책. 이 3가지 유형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당신을 위하는 사람,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당신 곁에 두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18년 유배에서 얻은 가장 귀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바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품격이 곧 당신의 운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